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한번 클라이언트 서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우리 구경하러 먼저 갔다 올게요. 우리가 소켓에서 기본적으로 1대 n을 짰던 적이 있죠. 에코 서버가 우리가 1대1로 한 게 에코 서버가 이랬어요. 21줄 정도 됐고 1대1이 클라이언트가 18줄. 이 경우에 완전히 그 주석 처리가 없는 거죠. 완전히 21줄, 한 18줄, 20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을 짰고 그 다음에 줄을 쭉 가서 에러 처리에 대한 게 들어가면서 확 늘어났죠, 그때. 그리고 우리가 1대 n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1대 n으로 했을 때 이제 서버가 28줄 정도로 이제 늘어난 거를 그때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안 됐죠. 여러 명의 유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기식으로 또 서버를 바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났더니 서버가 총 52줄까지 늘어났어요. 그쵸? 1대1로 한 것을 1대 n으로 바꾸고 비동기화하고 그를 위해서 스레드 기법까지 직접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이렇게 52줄 해서 결국은 예제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 2개가 동시에 이제 제공받는 서버를 만들었어요. 너무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뭐가 도대체 편하다는 거예요?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넘어가면 동일한 거를 이제 할 때 제로 메시지 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과 화면이에요, 일단. 이게 서버고 3개의 클라이언트가 보내고 에코 받고 헬로 월드 하는 예제인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파이썬으로 포켓 프로그래밍에서 50여 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땄다면 52줄 있죠. 제로 메시지 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서버예요. 서버. 끝. 주성문 배제하고 빈 공간 없애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 10줄이면 서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10줄을 가지고 실행시킨 얘가 보는 것과 같이 3개가 붙는 거를 직접 보여줬잖아요. 클라이언트는 어땠어요? 이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도 우리가 그때 풀두플렉스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바꿨죠. 소리.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뒤쪽이네. 클라이언트도 우리가 한번 보러 가면 그 소리 뒤로 가자. 멀티스레드화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그때 미리 했죠. 43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경우에 현재 보는 것과 같이 한 20여 줄. 요거는 멀티스레드가 저희 완전히 비동기식 방식은 아닌데 뒤쪽에 나타나는 비동기식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버에 집중한다 그러면 50여 줄에 해당했었던 1대1 소켓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우리의 그 에코 서버가 현재 10줄만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보면 여기 뭐 소켓, 바인드, 리시브, 샌드, 그래서 이 버클리 소켓 API를 좀 비슷하게 흉내낸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로 메시지 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즉 클라이언트 서버, 누가 누구에게 뭘, 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본 후 아까의 그 가이드북에서 상응하는 그림을 찾아서 그거를 해당하는 예제 코드를 가져온 후 얼기설기 엮으면 본인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도. 이게 장점인 겁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한 거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쪽에 오늘 이 앞쪽 설명을 하면서 좀 기진맥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편하자고 하는 짓이에요. 편하자고 하는 짓이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제로 메시지 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남아 있는 거 설명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골랐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더 많은 사례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사용하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뭐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도 제로 메시지 큐로 통신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 제로 메시지 큐를 씁니다. 그래서 뭐 게링 스타티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설명들도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한 설명들 쭉 나오는 것들, 아까 있는 것들 다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로 메시지 큐를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저곳에 가서 다운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방금 봤었던 그 화면이에요. 방금 봤었던 화면이고 여기에 이제 게링 스타티드도 있지만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 환경에 맞춰서 OS X, 리눅스, 우분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지금부터는 찾아보는 시간,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하는 건데, 맥OS를 그 홈나서 쓴다고들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죠? 홈나서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맥OS를 절대로 폼나서 쓰지 않고요. 유닉스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유닉스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유닉스 운영체제가 대규모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던 것들인데 결국은 애플 컴퓨터 덕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유닉스 머신이 됐어요. 따라서 유닉스기 때문에 쓰는 거고 거의 웬만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다 이렇게 맥OS 위에서 돌아갑니다. 리눅스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 2학년 1학기 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에서 리눅스를 반드시 한 학기 동안 쓰게 되죠. 끝나고 나면 안 좋다기보단 좋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메인으로 쓰기엔 좀 불편해요. 맥OS에서는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 물론 공짜로 줘요. 뭐 키노트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죠. 성능도 MS 오피스에 상응하거나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료로 주어지죠. 컴퓨터를 사면. 근데 이제 리눅스는 사실 뭐 오픈 오피스를 쓰거나 하기는 하는데 리브레 오피스를 쓰는데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아래 한글도 없고 뭐 다소 유저 인터페이스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메인 PC로 쓰기보다는 이제 사이드로 쓰면 좋고요. 이 얘기를 오구장창 하는 얘기는 윈도우즈 찾으면 제로 메시지 큐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등장하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서 윈도우즈로 그냥 킵고잉 할 사람들은 윈도우즈 킵고잉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 실습 예제들을 한 번씩 그 돌려보기 위해서 그 사이드로 리눅스를 한번 뭐 데탑인 경우에 버추얼 머신으로 한번 띄워 놓든가. 주로 우리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들은 그렇게 프로세싱 부하가 크지 않아요. 따라서 아마 버추얼 머신을 데탑에서 띄우면은 뭐 코어 한두 개 주고 메모리 조금 주고 그러면은 뭐 1기가만 주더라도 빵빵하게 돌아갈 겁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윈도우즈에는 WSL이라는 게 있어요. WSL 혹시
알거나 쓰는 친구들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쳐볼래요? 윈도우즈 WSL. 여럿 있네. 3명. 이게 뭐냐면 이렇게 WSL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WSL이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2예요. 2. WSL 2고 2021년 6월 기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로 메시지 4명 있네. 제로 메시지 큐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할 텐데 대부분의 가이드가 앞서서 본 것처럼 맥 OS나 리눅스는 다 있어요. 윈도우즈는 조금 고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본인이 편한 환경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졸업 후에 진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맥OS면 그냥 맥OS 쓰세요. 리눅스 대탑이 있으면 그거 쓰시고요. 리눅스 대탑이 없으면 대탑이 있는 경우에 리눅스를 버추얼 머신으로 좀 해보기를 저는 권장해요. 그렇지 않고 윈도우즈로 버틸 친구들은 윈도우즈에서 그냥 돌아가는 걸 찾아도 돼요. 근데 조금 애를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진입 관문이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WSL이라는 약어를 써요.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설치하는 부분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WSL을 설치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WSL이 이거예요.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입니다. 윈도우즈가 개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명이 없어졌어요. 뭐 하나 오픈소스 편하게 돌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도커라든지 뭐 이런 것만 띄우려고 해도 되게 애를 먹죠. 거기다가 버추얼 머신 올리거나 그랬을 때 또 하이퍼바이저 키고 그러면 또 마탱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은 윈도우즈가 MS4가 고육지책으로 그냥 윈도우즈의 우분투 커널을 리눅스 커널을 넣어버렸어요. 그게 WSL2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스톨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뭐냐 하면 이 명령을 사용하면 최신판 리눅스 커널을 아예 윈도우즈에 설치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 듀얼 부팅이 아니에요. 내가 윈도우즈 사용하거나 리눅스 사용하는 멀티부트가 아니고 그냥 윈도우즈 컴퓨터인데 윈도우즈 운영체제인데 거기서 리눅스를 그냥 실행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앞쪽에서 봤었던 리눅스 명령들이 뭐 우분투 apt 개판 명령이 돼요. 우분투 계열이에요. 우분투 계열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명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 우리 소켓에서 한번 맛을 봤지만 그래픽 인터페이스 쓰는 데 없어요. 그래픽 안 써요. 그냥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니까 마지막 권장 환경은 윈도우즈에서 WSL, 윈도우즈 서브시스템 for 리눅스를 사용을 해서 요 WSL 안에서 혹시 한번 해보는 것도 일단 권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비주얼 코드도 요즘 똘똘해져 가지고 WSL을 인식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리눅스를 설치했지만 내가 저 리눅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또 그지 같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좀 유저 인터페이스 효율이 떨어지는 뭐 VI 에디터 이런 걸 쓰면 참 불편한데 나노 에디터 비주얼 코드를 딱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시킨 순간 이 에디터가 이 WSL 즉 윈도우즈 안에 있는 리눅스를 인식하고 WSL 안에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코드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게 해줘요. 따라서 WSL을 설치하고 리눅스를 실행한 후 개발이나 이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예제 코드는 윈도우즈에 있는 비주얼 코드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은 다시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만 해보면 아마 좀 수월할 겁니다. 절대로 제가 뭐 안티 윈도우즈고 뭐 맥OS, 맥바고 이런 건 아니고 개발자 입장에서 순수하게 얘기한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나오는 네트워크 코드들 한번 잘 보기 바라고요. 노트북을 새로 이제 구매할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 애플의 맥미니라 그래서 데스크탑 있어요. 이 조그만 거 안 비싸요, 그거. 따라서 서버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오픈 소스 개발하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뭐 맥북을 사라 그러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맥북은 스펙 올리면 과다해지면 뭐 2, 300 되니까. 근데 이제 맥미니는 뭐 램도 최근에 M1 프로세스 나온 이후로는 안 키워도 되는데, 맥미니는 아마 한 100만 원 언더에서 살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맥OS를 쓴다는 거. 그리고 오픈 소스를 다 하기에 원활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관심이 있고 좀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맥미니를 M1 프로세서 들어간 맥미니를 한번 써보기를 권장합니다. 제로 메시지 큐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긴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후로는 이런 얘기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리고 리눅스는 뭐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메인 작업용이 아니고 그 사이드로 세컨 PC로 개발용으로 쓴다 그러면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사실은 노는 컴퓨터 있으면 거기에 우분투 설치하는 게 아마 이 실습 따라오고 그러기엔 최고일 거예요. 우분투에서도 비주얼 코드 이런 거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니까 아마 노는 컴퓨터 아니면 뭐 한 30만 원짜리 미니 PC 같은 거 사가지고 하는 거 괜찮고,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혹시 라즈베리 파이에서 지난 뭐 소켓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해본 친구 있어요? 있으면 X 한번 쳐봅시다. 채팅창에 그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우분투 깔아가지고 혹시 지난 시간에 소켓 프로그래밍 한 거나 아니면 이전에 뭐 소켓 프로그래밍 해본 친구 있어요? 있으면 채팅창에 X 한번 쳐보고. 없나 보구나. 라즈베리 파이가 그 가장 최신 버전을 보면 라즈베리 파이가 4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도 꾸준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제는 장난감이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죠. 라즈베리 파이 4는 가격이 $35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과거 라즈베리 파이가 3까지에서는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거기 우분투 서버 깔고 그냥 간단한 웹 서버 쓰는 정도,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을 좀 돌려서 피지컬 컴퓨팅을 했다면, 라즈베리 파이 4는 이 2기가부터 시작을 해서 램이 4기가, 8기가까지 나와요. 8기가까지 나오고 HDMI도 4K가 포트가 2개. 그러니까 정말로 이 4K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사이드 PC가 노는 애가 있어서 뭐 쓰면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친구들은 이 라즈베리 파이를 4를 하나 해서 여기다 우분투 올라가요. 우분투 올라가니까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거 있어요. 그 라즈베리 파이는 ARM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일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인텔 기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수님이 좀 자신이 없는 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CPU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그래픽이나 비전 쪽으로 일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수업에서 다루는 거가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장담은 못한다 라는 정도는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사이드 PC가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소켓도 그렇지만 한 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한 대에서 지금 한 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대의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거가 또 재밌는 친구들이 이제 슬슬 생길 거예요. 데스앰프 하다 보면은 서버 프로그래밍 맞들려서 도커가 좋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한 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통신 프로그램 짜는 재미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그것도 기종이 이렇게 다른, 운영체제가 다른 두 대의 컴퓨터 사이에서 또 통신 프로그램을 짜는 건 또 손맛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별도의 이제
그 컴퓨터를 두고 싶다. 근데 뭐 경제적 부담이 좀 크다. 그러면은 요 라즈베리 파이 쓰는 거 괜찮을 거고, 교수님 저는 $35 없어요. 돈 없어요. 자꾸 왜 돈 쓰는 얘기해요. 맥OS 뭐 이런 얘기하면 찾아와요. 찾아오면 라즈베리 파이 4는 제가 못 줘도 라즈베리 파이 3는 제가 여기다가 그 마이크로 SD 카드 꽂아가지고 씀뺑이로 해가지고는 풀셋으로 줄 테니까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간 라즈베리 파이 3를 공짜로 줄 수 있으니까 치러야 되는 대가는 미리 이메일 보낸 다음에 저를 직접 찾아오면 제가 한 대 줄게요. 따라서 웬만하면 리눅스 계열이나 우분 그 맥OS가 좀 있으면 아마 이 실습하는 재미가 좀 좋을 거고요. 윈도우즈는 환경 설정하는 좀 고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예쁜 얇은 쓰레기 컴퓨터를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들 거니까 환경 관련돼서 오늘부터 이제 할 거인지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설치해야 돼요. 다운로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인스톨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여기 랭귀지별로 설치 설명이 있어요. 여지상 설치 설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으로 가면 PIP로 인스톨하는 것도 있죠. 파이썬.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앞쪽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언어별로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PIP 인스톨 해가지고 되는 것도 돼 있고, 언어에 따라서 뭐 꼭 위에 있는 이 다운로드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트라이 앤 에러로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하면은 파이썬을 위한 제로 메시지 큐 모듈 PyZMQ를 설치할 겁니다. C 언어인 경우는 보는 것처럼 C 제로 메시지 큐, 라이브러리 제로 메시지 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뭐 OS에 따라 다른데 보는 것처럼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VC 패키지, 뭐 들어는 봤는데 써보진 않았고요.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저희 맥OS인 경우에는 브루로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분투인 경우에 apt-get으로 해야 되니까 설치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설치를 언어별로 본인이 좋아하는 언어에 맞춰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줬던 화면이 이거고, 이 수업에서는 뭐 어느 걸 꼭 써라 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보는 것과 같이 언어에 맞춰서 하면 될 겁니다. 예제를 돌리려고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제로 메시지 큐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통신 프로토콜 짜는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제로 메시지 큐가 뭐 하는 놈인지 우리 조금 더 한 발 디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 아이매트릭스, 사람 이름 아니고 회사 이름입니다. 아이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2007년 5월에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화 됩니다. 그래서 레포지터리는 github.com 제로메시지q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제로메시지q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기능이 제대로 다 구현된 거, 그러니까 수많은 개발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언어를 가지고 제로메시지q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로메시지q의 풀 피처가 거의 지원되는 거는 일단 C++하고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제로메시지q, PyJM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니까 LIBZMQ가 있죠. 각각을 들어가면 이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만든 사람들도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젝트들이 좀 있고, 요거는 그 컨트리뷰션이 되고 있는 것들 보여주는 거죠. 위로 올라가 있을수록 그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산이 많으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거의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 제로 메시지 큐 보면 계속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CPP 제로 메시지 큐는 별로 안 쓰는 것 같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확 뛰어오른 게 있네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면
실력이 되면 이곳에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로 메시지 큐를 쓰는 회사들에서는 제로 메시지 큐 전문가가 필요하고 제로 메시지 큐 전문가는 유저 입장에서 호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고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하나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오픈 소스에 대해서도 이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업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C++였다고 해요. C++였다고 하고 현재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2021년도 7월 강의 노트를 7월 달에 최초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28개의 언어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플랫폼은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28개의 언어가 지원하니 플랫폼에 거의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상혁 학생은 카메라 켜고 손짓하는 게 뭐 궁금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자, 설치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가상머신, 네, 아, 질문 있어요? 네, 가상머신 설치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케이. 자, 플랫폼인 경우 크로스 플랫폼. 타입은 메시지 큐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지 큐라는 게 우리가 이 제로 메시지 큐에서도 보겠지만 결국은 A에서 B로 메시지를 보내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제 Q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A에서 B로 보낼 때에 결국은 우리가 TCP, UDP에서 본 것처럼 버퍼를 내장하고 있고 그 내장된 버퍼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놈한테 이제 차곡차곡 꺼내서 주는 그런 거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가면은 이제 뒤쪽에 설명이 있어요. 컨커런시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우리가 예제로 하나 봤었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놈한테 일을 주고 걔네가 맞추면은 결론을 가져오는 건데 컨커런트하다는 것은 이제 병렬 처리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제로 메시지 큐를 가장 많이 쓰는 건 결국은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고 거기서 일을 나눠서 여러 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하면서 서로 통신하는 이런 걸 통상 분산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서버 환경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서버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서버인 얘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멀티코어 분명히 있죠. 요즘은 데스크탑 노트북도 멀티코어지만 스마트폰도 멀티코어예요. 그리고 전에 트레드 할 때 얘기했죠. 결국 그 코어가 여러 개인 거에 성능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쪼개야 된다. 그래서 스레드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코어가 여러 개일 때 각각 다른 조그마한 애들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걔네들끼리 통신하는 그래서 비단 서버에 국한된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라이센스는 그 강력한 GPL입니다. 거기에 이제 라이트가 붙었고요. 거기에 스태틱 링킹 익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라이센스 혹시 아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MIT 라이센스라든지 BSD, 버클리 라이센스가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든 뭐 하던 원작자가 그렇게 시비 걸지 않아요. 단 저는 누구의 소프트웨어를 BSD, MIT 라이센스로 가져왔습니다. 뭐 이 정도 쓰면 되죠. 이 GPL 라이센스는 골 때려요. 골 때린다는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특히 상용업적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거지가 될 수 있어요. 100원 벌었는데 뭐 100만 원을 내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어느 레벨까지 따지면 여기 이제 스태틱 링킹 익셉션으로 해놨었는데 원래는 스태틱 링킹도 걸려요. 무슨 얘기냐? 하나의 프로세스, 즉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 안에 오픈소스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하고 오픈소스하고 링킹 과정에서 스태틱하게 지금 실행 프로그램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업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GPL은 위반한 거예요. 따라서 스태틱하게 하면 안 되고 별도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해서 통신을 하거나 다이나믹 링킹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스태틱 링킹 익셉션은 이 경우에는 그 강력한 GPL이지만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태틱 링킹을 하더라도 오픈소스로 인정해서 너에게 뭔가를 청구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유연한 GPL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는 아까 봤었던 제로 메시지 큐입니다. 따라서 시작은 단일 회사에서 일단은 그냥 개별적인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오픈소스화 돼서 저렇게 풀려 있습니다. 그럼 저런 회사들은 뭘 하는 회사입니까? 돈 벌어요. 이 오픈소스 제로 메시지 큐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짜는데 녹록지 않은 회사들에게 개발도 해주고, 그런 회사들이 제로 메시지 큐에서 부족함을 느꼈을 때 추가로 컨트리뷰션도 해주고, 따라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건 본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팔 수 없을 뿐이지 소스 코드와 관련된 기술적인 행위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만큼 제로 메시지 큐를 또 많이 쓰니까. 제로 메시지 큐의 제로라는 건 이제 브로커가 없다 그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특정 서버?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현재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는 특정 서버가 있어서 그 서버를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제로 메시지 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그냥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내가 기능 정의하면 되는 거고 반드시 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는 단어가 디스트리뷰티드가 붙는 이유예요. 분산.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없고 기능적으로 내가 대장 역할은 누구에게 줘올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누가 하나 있어야 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 중에 같이 메시지 큐 계열인데 브로커 반드시 있어야 될 애가 있는 경우는 누구냐? For your information으로 넣어놓은 레빈 메시지 큐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오픈소스고요. 메시지를 A에서 B로 전달하는 애예요. 근데 브로커죠. 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레빈 메시지 큐 있어요. 누군가가 PDF 파일을 배포하고 싶으면 얘한테 줘요. 그럼 얘가 배포해줘요. 얘는 이런 애고 만든 자와 받을 자 사이에 반드시 존재를 해서 얘를 경유해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중앙 집중화된 서버예요. 그리고 브로커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레빈 메시지 큐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로 메시지 큐는 저런 브로커가 없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브로커 리스, 브로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 레이턴시, 제로 코스트, 제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없으니까 지도 감독해야 될 대상도 없어요. 혹시 데샘플을 들었거나 도커를 들었다면, 도커를 안다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의 도커 수천 수만 개의 CPU와 디스크를 동시에 쓰죠. 대신 수천 수만 개를 관리해야 될 대장이 필요하니 그런 거 이제 통상 오케스트레이터 쿠버네티스 이런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근데 제로 메시지 큐는 그런 거 없어요. 없고 프리 오픈 소스의 오픈은 코드를 볼 자유를 뜻한다면 여기는 이제 제로는 공짜라는 거고요. 제로 레이턴시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TCP를 썼을 때에는 TCP보다 빠를 수는 없겠죠. 근데 TCP 외에 다양한 기술들을 또 씀으로써 빠르다. 되게 이게 또 라이트 웨이트하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싱크로너스예요. 비동기예요. 기본적으로 비동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소프트웨어들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주면서 받는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동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 될 행위들은 없어요. 통신만으로는 없다라는 거고요. 대장 같은 거 없으니 분산화된 경우에 여러 개의 컴퓨터 위에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통신하는,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하다, 컨커런트하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레빈 메시지 큐인 경우에 브로커가 있는 걸 봤죠?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중앙의 것. 얘는 그런 게 없다예요. 그리고 원래
소켓 API는 버클리가 정의했을 때 유닉스 운영체제 안에 있는 TCP, UDP, IP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 정의를 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지 않았고요. 아까 잠깐 봤었던 클라이언트 서버의 예제에서 본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저 소켓 API를 일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켓은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해서 더 나가지 않지만 제로 메시지 큐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만들어 본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 짤 때에 이런 식으로 하니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는 제로 메시지 큐에서 메시징 패턴,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양한 패턴들이 제공이 돼요. 이 수업에서는 소켓에서 했었던 1대1, 1대-n을 구현하기 위한 request reply도 있고요. 그 다음에 n-m으로 누군가 정보를 만들면 본인을 제외한 다른한테 쫙 뿌렸다. publish, subscriber 등 주요하게 많이 쓸만한 제로 메시지 큐의 패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신 프로그램이 소켓일 때에는 TCP, UDP였지만 그 외에 또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그랬죠. 제로 메시지 큐는 그것을 대체하지 않아요. 따라서 활용합니다. 새로운 통신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제로 메시지 큐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너무 프로그래밍 짜기가 어려우니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유용한 라이브러리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그 전형적인 소켓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뭐 과제를 하면 되겠고요. 제로 메시지 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내가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한번 짜보고 싶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일을 만들어서 워커들에게 뿌리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일 수 있고요. 뭐 게임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짤 수도 있겠죠. 아닌 경우에는 뭐 수많은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고 모으고 뭐 이런 형태로도 또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일단 본인이 구상을 하고 그거에 가장 근사한 그림을 제로 메시지 큐에서 찾으면 거기에 예제까지 딸려 있으니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는 28개 언어로 되어 있고 총 750개의 이그젠플이 60개 이상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 것들은 대부분 다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나중에 제가 과제를 주더라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이제 패턴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예제 코드까지 봤었던 request, response 전형적인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서버 구조고요. 1대1도 가능하고 1대-n, n-m 다 가능해요. 그리고 기능이 아주 단순한 기능만 짤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똘똘한 기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request, reply도 있고요. 뒤에 가면 딜러 라우터라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개의 기술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 정보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뿌려버리는 공지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publish, subscriber 그리고 그거의 변형된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한 놈이 만들어서 뿌리는 그런 구조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일을 처리할 때 여러 명 일꾼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받고 전달하는 형식이니 앞쪽에서 한 놈이 일을 워커 세 놈에게 뿌렸고 그것을 다시 싱크 한 놈에게 주는 건데 결국은 팬 아웃 한다는 것은 만들어진 게 여러 명에게 뿌려지고 팬 인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결과들이 한 곳으로 다시 모이는 이런 것들이에요. 흩어지고 모이는 이런 거를 위해서는 풀과 푸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만든 결과를 밀어내는 애들이 이제 푸시 기능으로 제로 메시지 큐를 호출하고요. 데이터를 받은 애는 본인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순간에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돼요. 이 외에도 거의 1대1 소켓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한 익스클러시브 페어가 있는데 뭐 굳이 우리는 이걸 쓰지 않을 거고요. 요 세 개를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각각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코드를 또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 결국은 버클리에서 얘기했었던 소켓이라는 그 이름과 일부 소켓에서 했었던 그 개념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TCP, UDP의 소켓은 커넥션 오리엔티드인 TCP 스트림을 쓰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그램 방식의 UDP로 커넥션 리스하게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데이터그램 방식인 경우에는 메시지, 스트리밍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세그먼트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이걸 가지고 직접 해야 돼요. 뭐를 1대1도 짜야 되고 N대1도 짜야 되고 1대 N도 짜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다 했다라는 거죠. 제로 메시지 큐는 그렇게 비슷하게 소켓이란 개념을 안고 오면 돼요. 결국은 제로 메시지 큐가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면 되고 운영체제에 소켓이 있으면 그 소켓 위에 제로 메시지 큐가 하나의 층이다. 그리고 제로 메시지 큐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동일하게 소켓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쓸 거예요. 소켓 안에 있는 정보도 사실상 비슷해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큐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큐를 관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제로 메시지 큐를 통해서 메시지들을 이제 주고받는 작업을 할 거고요. 1대1, N대1, 1대-N 뿐만이 아니고 N-대-N, 매니-투-매니에 대한 것들을 비동기적으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이 비동기성,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 제로 메시지 큐의 비동기는 또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앞쪽에 소켓 프로그래밍이 결국은 우리가 이 일정 단위로 해야 될 일이 순서가 있었죠. 소켓 만들고 바인드하고 리슨 하고 커넥트가 오면 커넥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 앤 리시브를 했죠. 왜 이랬다? TCP 때문에 이렇게 했다. TCP 연결 설정이 결국 바인드하고 커넥트고 커넥트하고 그거를 이제 리슨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TCP 해제하는 과정이 있고 연결과 해제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반복문이 주로 돌아갔었죠. 제로 메시지 큐는 꼭 그렇진 않아요. 교수님도 요거까지는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제로 메시지 큐인 경우에는 보고 있는 것처럼 OSI 1, 2가 끊어진 거예요. 혹은 아직 연결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치손,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커넥션 셋업, 연결 설정, 해제, 혹은 재설정,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하는 거죠. 이런 거에 트랜스페런트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안 해봤는데 이동통신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하고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가 이동을 해서 와이파이가 끊어지고 나가서 이동통신으로 다시 연결을 잡았다. 소켓 프로그래밍은 끊어져요.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이런 거에서 검색했는데 잠시 이동을 하면은 다시 시도 이렇게 떠가지고 눌러야 되죠. 제로 메시지 큐는 다시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열심히 타이핑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쌓여 있다가 연결 설정이 다시 되면 그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일부 그렇게 짜야 되겠지만 따라서 이 제로 메시지 큐 어싱크로너스하다는 거는 소켓에서 우리가 스레드까지 띄우면서 T0에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었던 비동기 통신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 OSI 레이어 1, 2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하고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로 메시지 큐도 소켓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BSD의 소켓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중에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소켓을 만들고 소켓을 없애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는 소켓을 열고 닫히기 전에 소켓 프로그래밍 일반적으로 한 것처럼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코드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소켓에도 옵션을 준 적이 있는데 이 제로 메시지 큐에서도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제로 메시지 큐에서 소켓에 주는 옵션은 좀 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서버가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막 보낼 때 그것을 다 받을지 아니면은 내가 일부 데이터만 받을지 이렇게 필터를 거는 것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로 메시지 큐 서버에 보면 저기 그 예제에 보면 온도를 뿌리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 서울, 경기, 인천 주기적으로 계속 전국의 온도를 뿌리고 클라이언트는 이 소켓의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성남에 대한 거, 수원에 대한 거, 서울에 대한 것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에서의 옵션은 우리가 TCP인지 UDP인지 통신에 대한 것을 주로 정말 트랜스포트요. 주고받는 거에 대한 옵션을 걸었다면 소켓은 서비스, 통신 서비스 입장에서의 소켓까지 좀 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소켓을 사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소켓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뭐 소켓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옵션 주고 세팅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로 메시지 큐가 소켓하고는 좀 다르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맞춰서 얘네들을 연결하는 과정들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고요. 뭐 궁극적으로 소켓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켓에서 예제 코드를 보기 전에 서버 쪽과 클라이언트 쪽에서 우리가 반드시 호출해야 될 API들을 호출을 했죠. 바인드는 어디서 호출을 했어요? 서버에서 호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커넥트인 경우에는 어디서 호출을 했냐면 연결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서 했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연결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했고 그 다음에 연결을 받는 서버가 바인드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또 제로 메시지 큐의 또 특징이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합시다. 아무튼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 내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 분명히 우리가 TCP, UDP 할 때 안에 버퍼가 있었죠. 원형 버퍼, 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데이터를 쓰고 읽었고 레이어 간에도 그렇게 버퍼를 둔다, 큐를 둔다, 샌딩 큐, 리시빙 큐 둔다고 이론 때 설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로 메시지 투 큐도 메시지 큐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큐가 있고요. 이거는 커넥션별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1대1이면 하나 아니면 서버가 3개의 클라이언트를 커넥트하고 있으면은 3개. 그래서 큐가 커넥션마다 주어집니다. 이거는 사실상 앞쪽에서의 소켓 프로그래밍하고도 동일한 예제입니다. 동일한 예제인데 약간 좀 달라지는 양상이 보여지는 건 제로 메시지 큐는 분산 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어딘가에 서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모든 이 통신 소프트웨어들이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놈한테는 서버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본인이 클라이언트 역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결국은 이거죠. 그런 식으로 통신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짠 거예요. 그러하니 그거에 대응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인드 명령을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한다. 그건 클라이언트 서버 때 얘기지. 우리가 만들 수많은 소프트웨어 중에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니고 아까 쪽에서 봤잖아요. 퍼블리시하고 퍼블리시된 정보를 서브스크라이브 애들이 가져가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소프트웨어는 제로 메시지 큐가 커버하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다시 소켓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1대1로 통신을 한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클라이언트 서버를 짰죠.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이상의 예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로 메시지 큐는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든 통신 소프트웨어들을 보고 나온 애예요. 따라서 제로 메시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통신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중에 클라이언트 서버는 일부일 뿐이에요. 제로 메시지 큐는 그 이상의 것을 커버하는 애입니다. 따라서 서버거나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지 않는 애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제로 메시지 큐를 짤 때는. 그러면 바인드는 누가 실행하고 커넥트는 누가 실행할 것이냐? 이게 꼭 클라이언트 서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일부 활용할 만한 규칙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짜는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니라면 고민에 빠질 거예요. 누가 바인드를 해야 되고 누가 커넥트를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제로 메시지 큐 쪽에서 얘기하는 그 일종의 예인데 이제 뒤쪽에도 넘어가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바인드, 커넥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시로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임시로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이런 애들은 커넥트를 시키라는 게 제로 메시지 큐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권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통상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버처럼 마치 서버처럼 하지만 서버 역할이 아닐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유지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바인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에 적용을 해보면 클라이언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서버는 항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서 바인드하고 리슨하고 기다렸죠. 비슷하게 가져온 거예요. 꼭 서버는 아닌데 내가 통신 프로그램 기능을 나누다 보니 이 기능은 다른 애들이 살아있기 전에 항상 먼저 켜지고 다른 애들이 죽기 전에도 항상 살아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을 바인드 시키고 이렇게 바인드된 애들한테 임시로 살아났다 죽었다 동쪽으로 하는 애들이 커넥트를 하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있는 애가 있어야 되느냐? 약간 더 줄여볼까요? 분명히 동쪽으로 살아있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동쪽으로 제일 오래 살아있는 애가 예를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오피스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팀플 하려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임시로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먼저 띄웠어요. 단지 먼저 하나 띄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그 이후에 살아나서 연결들을 할 거예요. 시간적인 입장에서 먼저 살아나는 애가 있고 회의가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끄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걔가 주로 바인드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걔가 커넥트를 받아주라는 충고입니다. 충고. 따라서 바인드하고 커넥트가 클라이언트 서버로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 프로그램을 짜면 동일한 거고요. 소켓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가 클라이언트 같기는 한데 시간적으로는 얘가 더 오래 있어요. 그럼 걔가 바인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most stable하다라는 거에 바인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most stable이 결국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 대비 움직이지도 않고 딱 그런 애들을 하라는 거고요. 커넥트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적으로 되어 있는 애들, 주로 디바이스들, 있다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주로 이제 커넥트로 해가지고 저 바인드 돼 있는 애한테 붙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예제를 보면서 소켓에 바인드하고 커넥트만 생각을 하면 좀 프로그램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바인드를 호출하고 있는 얘는 다른 애들보다 먼저 있거나 시간적으로 오래 있는 애를 감안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제로 메시지 큐에 이어서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랩인 메시지 큐인데 이런 애들은 통상 여러분들이 저런 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재난 문자 받잖아요. 재난 문자를 보내는 서버가 한 대 있겠죠. 재난 문자는 이런 식으로 돼요. 재난지원청 같은 데서 특정 서버를 이용을 해서 재난 요청 문자를 보내면 걔가 SK텔레콤이나 KT에
그 일종의 푸시 서버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그 서버 쪽으로 전달이 돼요. 따라서 여러 개의 요청을 재난청에서 보내면 SK텔레콤 같은 곳에 이런 서버가 있어가지고 요청받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겠죠. 근데 재난청에서 이제 요청을 했을 거예요. 얘는 경기도, 얘는 서울, 얘는 오산 이렇게 지역 정보도 요청해요. 안 그러고 전국에 뿌려버리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지 않을까요? 따라서 SK텔레콤은 이런 레빈 메시지 큐와 같은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재난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관에서 SK텔레콤의 이런 레빈 메시지 큐와 같은 중앙집중형 메시지 큐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중앙집중화된 이 레빈 메시지 큐 같은 서버, 브로커가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방송을 해요. 실제로 방송이에요, 방송. 우리가 2세대의 휴대폰이 아니라 그러면 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봤죠.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서버가 있고 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전달을 하니 전달돼야 될 모든 것들은 이 브로커를 통과해야 돼요. 기능도 다양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1대1로 해가지고 뭔가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 원하는 토픽이 있으면 그 토픽을 주제로 해가지고 보내면 그거에 맞춰서 필터링한 거죠. 받을 수도 있고 하나를 또 여러 명에게 보낼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 메시지 큐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레빈 메시지 큐를 쓰진 않아요. 중앙 집중화된 메시지 큐는 기능이 보는 것처럼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냥 1에서 n으로 뿌려버리는 거. 이게 스팸 메일 발송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스팸 메일이 아니고 이 공지 메일, 단체 공지 메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을 때 쓰라고 설명만 했고 우리는 이렇지 않다. 우리는 N 대 M으로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레빈 메시지는 주방 집중형 방식에서 매우 많이 쓰는 유명한 애예요.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얘 토끼예요, 토끼. 토끼 귀 달려 있고 여기 입이 있는. 몸통은 좀 무시무시하게 로봇처럼 만들었지만 그래서 레빗입니다. 토끼 메시지 큐. 왜 레빗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패턴을 보고 설명한 후 코드를 볼 거예요. 그리고 실행된 화면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게 request reply 1대1, 1대 n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publish를 한 군데서 하면은 subscriber 한 n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거 요거가 이제 레빈 메시지 큐하고 비슷한 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예제가 있고 실행되는 예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거 3명이 각각 만들어낸 결과를 이제 한 군데다 보내는 거 그래서 보면 퍼블리쉬가 3곳에 퍼블리쉬랜다 벤틸레이터가 워커 3놈에게 태스크를 주면 워커가 각각 일을 하고 결과를 싱크에게 줘서 싱크가 이거를 취합하는 이때 우리가 푸시하면 풀하고 다시 푸시하면 풀하는 파이프라인 푸시 풀을 쓰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예제인데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채팅방이에요. 채팅방인데 그 상태 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는 서버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본인의 상태를 푸시하면 그거를 받아요. 이게 상태 정보면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게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아니고 그냥 텍스트다. 그러면 채팅방이 되는 거예요. 특정 클라이언트가 푸시한 텍스트를 서버가 가지고 있다가 풀한 후에 다른 애들에게 같이 방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특정 유저를 찍어가지고 특정 유저에 대한 상태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팅방을 만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하고 푸시 풀, 그 다음에 라우터 딜러를 동시다발적으로 쓴 예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코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 때 NDM으로 채팅했던 거 그거를 또 한번 보여줄 예고요.
그거를 좀 더 이쁘게 다듬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1대1, 1대 n으로 했었던 거는 사실 싱크로너스 스킴으로 하는 예제를 보여줄 거고요.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그거를 우리가 이미 클라이언트 때, 소켓 프로그래밍 때 클라이언트를 멀티트레드화해서 동기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멀티스레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비동기적으로 하는 버전을 살짝 보여줄 겁니다. 이미 앞쪽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메시지 큐의 이제 마지막 예로 더티 P2P인데 대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분산 처리라 그랬고, 따라서 여기서의 P2P는 이제 피어 투 피어, 서버 없이 동작하는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2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을 때 스스로들 서로를 인식하고요. 한 놈이 메시지를 보내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간단한 예를 제로 메시지 큐로 짤 거예요. 앞쪽에 있었던 예제들은 주로 클라이언트 서버라든지 서버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프로그램들 혹은 한 대의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과 간의 통신이었다면 요 더티 P2P인 경우에는 유무선 공유기를 같이 쓰고 있는 컴퓨터들, 내 방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특정 컴퓨터에서 타이핑한 글자가 그 안에 있는 같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에게 뿌려지는 예제를 보여줄 겁니다. 예쁜 예제는 아닌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더럽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지저분한 방식으로 한번 하고 그거를 세련된 방식으로 다시 한번 바꾸는 모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소켓인 경우에는 책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마 뭐 벌써 소켓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책을 뭐 빌린 학생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설명한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결국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대부분 제로 메시지 큐에서 만든 함수들이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이트를 가면 여기는 파이썬, 그래서 보는 것처럼 파이 제로 메시지 큐의 API를 설명한 사이트입니다. 다른 언어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언어에 맞는 곳으로 가세요. 이거는 예제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제로 메시지 큐 내용을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와서 보면 되는 API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로 메시지 큐 이제 컨텍스트라는 것이 이제 당장 등장을 할 텐데 컨텍스트라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거를 내가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놨다가 읽어드린다. 이런 걸 이론 수업 때 폴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폴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 폴 보면 여기 나오죠.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소켓에서 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샌드 리시버에 그 리시브도 있어요. 메시지 리시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 혹은 예제 코드 보다가 이해가 잘 안 가면 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면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로 메시지 큐 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코드 이전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 그 또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제 뒷부분 제로 메시지 큐의 패턴들과 샘플 코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코드가 짧아진 거를 미리 봤죠. 따라서 뒷부분을 가면은 조금 수월할 거고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 만들어진 TCP/IP 어떻게 보면은 뭐 알아야 되는 건 적은데 해야 될 건 많은 거고 제로 메시지 큐를 포함한 뒤쪽은 알아야 될 건 많은데 하는 건 적은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반대 입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로 메시지 큐 코드 바로 보기 전에 조금 더 헷갈리는 사람들은 오늘 수업, 제가 주로 이 동영상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한 월요일쯤에 다시 다운을 받아서 재편집하는 이유는 수업 전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있어서 이 까만 영상이 녹화가 돼가지고 그거 잘라내고 이렇게 재편집하는데, 통상 뭐 빠르면 주말, 안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에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한 것들 좀 보고 미리 좀 책을 소개를 하면, 아쉽지만 지금부터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챕터가 있어요. 아까 봤었던 사이트가 요거고요. 이걸 그대로 출간한 책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근데 이쪽은 수시로 좀 업데이트되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 메시지 큐는 책보다는 결국은 이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PyZMQ 우리가 쓸 건데 파이썬에서 여기 가면 이제 오피셜 사이트여가지고 이렇게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있고, 한글판은 제가 책을 못 봤어요. 제로 메시지 큐 한글판은 못 봤고, 제로 메시지 큐를 책에서 일부 한두 챕터로 다룬 경우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뭐 이렇게 예쁘게 잘 설명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필드에 갔을 때 결국은 뭐라 그래야 되나, 결국은 영문 자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문 자료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도 이번 제로 메시지 큐는 한글판이 주로 없다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한글로 책이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 아주 쌈박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